교재 41페이지 보시면 인력개발비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인력개발비는 교육훈련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줄에 보면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훈련하는 데 드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해 보면 우리 연구개발비는 자체 연구개발, 위탁, 공동 연구개발, 그리고 그 내용이 거의 보면은 연구개발비고, 그 다음에 인력개발비 보면 인력개발비가 교육훈련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안에 구체적인 내용은 위탁훈련비가 있고, 어디다 위탁 맡기는 거죠. 회사 자체 교육보다는. 그 다음에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라는 게 있고, 사내 기술대학이라는 게 있어요. 뭐 그런 것 정도 참고하시면 되고, 네 번째 신성장 원천 기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고율의 세액 공제율을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 신성장 원천 기술 개발비는 일반 연구 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보다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 대상이 있어요. 그래서 제 컴퓨터에 보면 엑셀로 쭉 정리가 돼 있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산업들이 있어요. 다 인증받아야 되고, 현행 산자부 인정받아야 되고, 다 여기다 투자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 딴 거 없습니다. 주식하시는 분들은 여기다 넣으세요. 여기다가. 게임 콘텐츠 미래형 자동차. 전기차인가요? 뭔가요? 무인이동차. 드론이죠. 드론. 3D 프린팅, 로봇, 바이오시밀러, 셀트리온 뭐 이런 뜻이죠. 셀트리온은 좀 그렇네요. 좀 미안해요. 5G, 4G, 5G, 4G, 5G 뭐 이런 거. ESS. 신재생 에너지, 고기능 섬유. 고기능 섬유도 뭐 이런 거 있죠. 뭐라 그러지? 특수 섬유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그 듀폰이라는 회사 알아요? 듀폰 뭐 이런 데서 만드는 거 있고, 원자력, 빅데이터, 초경량 금속, 온실가스 저감 장치 뭐 이런 것도 있죠. 바이오 농수산품. 요즘에 이런 것도 많죠. 바이오 농수산품. 이렇게 농업에서 애들끼리 막 난리를 쳐놨죠. 그러니까 무슨 뭐냐면 농수산품인데 막 서로 교배하고 막 이렇게 있잖아요. 뭐라 그러지? 옛날에 나오지 않던 과일, 채소 이런 게 막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의료기기, 헬스케어, 뭐 유전자 검사 진단기, 지상파 등등등 있어요. 증강형식, AR, 이제 가상의 VR, 그다음에 뭐 미래 성장의 원천, 요즘에 메타버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신성장 원천 기술 연구개발비는 그 범위가 이 기업 부설 연구소나 전담 부서에서 지출하는 비용들을 말하고, 거기 위탁이나 공동 연구 개발비도 다 포함을 해줘요. 참고만 하시면 돼요.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는 대신에 범위가 조금 더 좁아요. 그래서 맨 밑에 줄 보면 예를 들면 자체 연구 개발비 중 시설 임차료 이런 건 적용을 안 해줘요. 그래서 얘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일반 연구 개발비와 신성장 원천 기술 연구 개발비를 다 구분 경리해놔야 돼요. 자, 올해 국가 전략 기술 연구 개발비 제도가 새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글로벌 기술 패권 공급망 경쟁이 가열되고 있어서 요 세 개는 더 높은 공제를 적용해 주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 배터리, 백신 요거 세 가지. 요거 밑줄 그어볼까요? 반도체, 2차 전지, 백신 요거 넘겨보시면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의 범위는 거의 비슷해요. 그 범위가 비슷하다는 건 뭐냐면 신성장하고 그 예를 들어서 시설 임차료 제외하는 거 그런 거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분경 역시 해야 되고. 자, 세액공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공제를 적용하는 거예요. 일반하고 신성장하고 국가전략 이 세 가지로 구분해서 전략하고, 이게 국가전략하고 신성장이 동시에 겹쳐요, 사실은. 그래서 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높은 공제율을 적용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때로는 신성장에 넣어놓는 게 합쳐보면 더 높은 율이 적용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신성장에다 넣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가로 2번과 3번을 보면 신성장 원천기술하고 국가전략이 있잖아요. 얘네들은 증가분 기준이 없고 단기 지출분만 있어요. 단기 지출분 기준만. 그래서 그 신성장이나 그 국가전략은 일단 증가분 기준 없고 단기 지출분만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신성장 중소기업이나 코스닥 중견기업까지는 40%를 최대치로 해주는 거예요. 단기 지출액의 최대 40%. 근데 어떻게 깔아주는 거냐면 30%를 기본으로 중소기업은 깔아주고 추가 15% 추가로 거기 보면 30%에 10% 더한 거를 해서 최대 40%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매출 대비 신성장 원천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 비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3배와 10% 중에 적은 금액을 더해서 최대 40%.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중견기업은 미니멈 25%에 최대치 15%를 더해서 40%까지. 일반 기업은 30%. 그러니까 일반 기업이 신성장 원천 기술이 됐을 때 굉장히 큰 거죠. 왜냐하면 일반 기업은 지출액의 맥스 2%밖에 안 돼. 일반 연구 개발비가. 근데 여기 30%가 들어오니까 굉장히 큰 거고, 국가 전략기술 연구 개발비는 중소기업은 최대 50%까지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외 기업도 40%까지 간다는 거죠. 일반 대기업도 40%까지. 자, 오른쪽에 가보면 일반 연구 인력 개발비. 세액공제는 두 가지로 나누는 거. 증가분 기준하고 단기 지출액 기준. 근데 이제 증가분 방식은 조세 회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전기 지출액이 직전 4년간 연구 인력 개발비 평균 지출액보다 커야 돼요. 왜냐면 전기분을 낮추고 단기분을 높이면 증가분 기준으로 많은 공제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전기에 R&D 할 걸 일부러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세 회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인력개발비 일반은 증가분 방식과 단기분 중에 큰 금액을 세액공제액으로 하고, 다만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 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않거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 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단기분 방식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조세 회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율은 세무회계할 때 이제 많이 배우시는 거죠. 증가분 방식이라면 중소기업은 50%까지, 일반 기업은 25%, 중견기업은 40%뭐 이런 룰이 있죠. 단기분 방식을 중소기업은 많이 적용할 수 있는데 증가 이제 25%를 해주는 거고, 대기업이라면 맥스 2% 해주는 거죠. 단기 매출액 대비 50% 해주는 거고, 이때 매출액은 수익금액을 얘기하는 거고, 기업액의 기준에 따른 수익금액을 얘기합니다. 경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경정할 때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최저한세는 원칙적으로 적용하는 건데 중소기업의 R&D 세액 공제는 최저한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은 2월 공제 10년 동안 되고요. 2월 공제 넘기시고,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에 대한 과세 특례 규정이 있어요. 요거는 출연금을 받은 거야. 자기들이 받았을 때 법인세법에 따른 압축 일시상각 충당금을 설정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조세특례 제한법에는 기술개발 촉진법에 따른 출연금 등을 받았을 때 입금 불산입하고, 실제 지출할 때 혹은 투자를 했을 땐 감가상각과 상계할 때 입금 산입한다는 규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아주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취지를 보시면 동그라미 2번 보시면 법인세법상 과세 이연이 가능한 국고 보조금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다는 거. 범위가 보조금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등등등이 있는데 기술개발 촉진법 등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받는 정부 출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법인세법상 과세 이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조특법에서 특별히 더 풀어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요 정도 보시면 돼요. 오른쪽에 1-4번 있습니다. 얘도 편하게 보시면 돼요. 연구개발 특구라고 있어요. 특구. 대덕 단지 있어요. 대덕 특구. 그래서 이제 거기 카이스트 있는데 그쪽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입주하는 기업들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특정 기업만을 위한 제도라고 보시면 되죠. 거기 감면 요건을 보면 감면 대상 기업은 연구개발 특구에 입주한 기업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클러스터라고 하죠. 클러스터. 그 한쪽에 다 몰아서 공부하면 이제 공부를 한다. 한쪽에 몰아서 연구개발하고 같이 하면 협력하고 좋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생물산업이나 정보통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넘기시고, 과세특례 보시면 이것도 기간감면이에요.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이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100% 감면하고 그 다음 2년간 50%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는 5년 기다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정받은 날부터, 입주한 날부터 5년 기다릴 수 있고, 감면한도 있죠. 감면한도. 감면한도는 아까 위기지역 창업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동그라미 1하고 2, 그 사이에다 더하기 해놓으세요. 더하기. 두 개 합친 거 똑같습니다. 똑같고, 자 여기 양가로 2번에다 별표 상시 근로자수,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요 조문에서 있기 때문에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용중대나 뭐 이런 쪽에서 다 나오는 규정이에요. 상시 근로자수. 대부분 상시 근로자수는 대동소이예요. 특정 규정에서만 살짝 다른 거고,
이 상시 근로자가 증가한 경우에만 적용하는 규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고용 쪽에서. 상시 근로자. 거기 의의부터 볼게요. 조세특례 제한법에서는 상시 근로자 수 증가 여부에 따라서 조세특례 적용의 여부 및 한도 등이 다 달라지고 있어요. 조세특례 제한법상 대부분 규정이 고용창출 투자세 공제에 규정된 상시 근로자 수 계산을 다 차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처음 조문이 이걸 차용하고 있는 조문이고, 참고로 고용창출 투자세 공제라는 건 폐기됐어. 이미 일몰이 됐지만 이 상시 근로자에 대한 조문은 살아있는 거야 지금. 그럼 상시 근로자의 범위 있죠? 그래서 범위 방가로 2번에다 별표 치시고 이거 암기하시는 거야. 그리고 오른쪽 방가로 3번에 상시 근로자 수 계산 있죠? 요거 별표 치시고 요거 암기하시는 거야. 그래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계산 어떻게 하는지, 누가 상시 근로자인지 범위, 그리고 상시 근로자 수 계산. 이거 중요한 거예요. 자, 누가 상시 근로자냐? 상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그대로 기억하세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한다. 내국인은 조세특례 제한법상의 정의에 따른 내국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세법상 거주자 같은 사람 얘기하는 거죠. 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는 거예요. 제외하는 자까지 다 외우는 거예요. 요 사람들 제외한다. 자,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합니다. 1년 이상은 포함하고 1년 미만인 자는 제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짜리 계약 기간 가진 사람은 포함해 주는 거야. 근로계약서가 1년인 사람은 포함해 주고, 1년 미만을 제외하기로 했으니까 근로계약서를 1년 딱 체결했잖아요. 그럼 포함하는 거야. 1년 체결했으면. 그런데 이럴 수가 있어. 처음에 6개월 계약하고 갱신을 해. 그래서 그 갱신 기간을 합치니까 총 지금 현재 1년 이상이 됐어. 그러면 걔는 다시 포함하는 거야. 가로에서 제외했으니까.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요거랑 연결지어서 보면 돼. 상시 근로자 수는 이렇게 계산해. 실무를 가르쳐줄게. 실무를. 실무에서는 이런 게 있어. 원천, 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매월 원천 징수하고 해서 이행 상황 신고서를 제출해. 거기에 보면 A1, A2 뭐 이런 게 있거든. 거기에 우리 인원수가 다 체크가 돼 있어. 그래서 연말 인원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이게 왜서 쓴 김에 끝까지. 이거를 다 카운트를 넣는 거야, 여기다가. 쭉 넣어. 그럼 전체 이게 총 인원이 있겠지, 총. 여기서 이제 제외되는 사람을 여기다 쭉 빼. 자, 카운트를 한다고. 지금 의미 이해하시겠지? 그리고 월말 인원이야. 월말 인원. 월말 인원. 이번 달 말 인원. 그래서 중도 퇴사자도 여기 이행상환 신고서에 있지만 이번 달에 퇴사했으면 얘를 빼는 거야. 월말 인원이니까. 그래서 여기 제외하는 애들 다 차감 엑셀로 걸어놨겠지. 그래서 얘를 쭉 한 다음에 시그마를 때리고 나면 여기 합계가 있을 거 아니야. 합계. 시그마 된 거 있을 거 아니야. 그거 가지고 12로 나누면 인원수가 나오는 거야.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계산해. 그래서 고용증대 세액공제 같은 거 계산할 때 한 명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야. 소수점 두째 자리 계산하니까 얘에서 1,000만 원, 한 사람당 1,000만 원이다 그러면 0.75명 이렇게 나와. 0.635 이렇게 나와. 그럼 640만 원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상시 근로자 수를 월별 인원을 쭉 합계. 그래서 12로 나눠가지고 인원수 따지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게 월별 인원이 뭐 합병하고 뭐 의제 사업도 걸리고 하면 이게 되게 이상한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되게 복잡해.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 창업했을 때 개인 사업자는 이 법조문이 좀 이상해. 왜냐면 개인 사업자는 창업을 중도했어도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기 때문에 앞에도 N으로 막 들어와 막. 그래서 좀 막 복잡해. 어쨌든 기본적인 개념이 이래. 기본적인 개념은. 그래서 지금 내가 이번 달에 얘가 들어와 있는데 이 회사들 보면 실제로 단기 계약직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이거 회사한테 다 소팅해서 가져오라고 해야 돼. 그래서 이제 맞추는 거야. 이걸 전부 다. 이해하시겠지? 그래서 거기 1번의 의미 이해하시겠어? 그러니까 이번 달에 1년 이상 채운 놈이 있으면 들어가는 거야. 1년 이상 결국은. 1년 미만 계약 1년 미만인 자는 빠지는 건데 계속 연속 갱신을 해서 이번 달 이거 계산할 때 1년 이상 된 애는 포함시킨다는 거야. 결국. 지금 의미 이해하시겠죠? 연속해서. 동그라미 2번을 보면 단시간 근로자가 있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여러분들이 이게 이쪽 세계에서 경정 같은 거 하려면 근로기준법 좀 많이 봐야 돼. 근로기준법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 그래서 나도 이제 근로기준법 잘 모르니까 이제 내가 아는 동생이 있어. 동생이 이제 노무사가 있어. 노무사랑 얘기를 해보면 그렇게 답답해 애들이 아주 그냥 그렇게 답답해 그냥 답답해 죽겠어. 그래서 걔네들 무슨 뭐 사용자 측은 어떻고 또 이제 뭐 걔네들 항상 그렇게 얘기하면 사용자 측에서 볼 때는 이렇고 근로자 측에서 볼 때는 또 이렇고. 그래서 뭐 해석이 어쩌고 저쩌고 닥치고 그냥 어떤 게 결론이냐고 맨날 얘기해. 내가 물어봐. 우리한테 누가 물어볼 때도 그런 느낌인가 봐. 항상 이러면 저렇고 저러면 저렇고. 닥치고 그냥 이게 돼 안 돼. 맨날 물어보면 사용자 측은 어떻고 근로자 측은 어떻고. 아이 시끄러워 죽겠어 아주 그냥. 어쨌든 간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 제외하는 거야. 응? 그런데 다만 피곤하네. 한 달에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또 근로자로 본대.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근로기준법의 단시간 근로자는 몇 시간 일 안 하는 사람이에요. 일주일에 진짜로 이런 사람도 있어. 4시간만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회사에 보면은 뭐 데스크에 나와서 4시간만 일하시는 분. 뭐 마트 여사님들 이런 사람 4시간만 일하시는 분들. 그냥 일이 자기 개발이거나 자기 취미이신 분들이 있어요. 또 주부님들 중에서 나 일주일에 4시간만 일할게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냥 여러분들 중에서도 공부가 취미 사람들 있잖아요. 취미 사람들. 일주일에 나 이틀만 공부할게. 이런 분들이 있다고. 여기도 한 분 있네. 어쨌든 간에 2시간만 나 공부할게. 일주일에. 특별히 공부 많이 안 하고 나는 요때만 공부할게.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야. 오늘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그러면서 학원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단시간 근로자는 빠지는데 일주일에 한 달에 60시간 이상이면 그래도 상시 근로자로 봐주겠다는 거야. 한 달에 60시간. 한 달에 60시간이면 일주일에 한 몇 시간 일하는 거예요? 한 15시간 정도 일하는 건가? 15시간? 그럼 하루에 적어도 3시간 이상씩 일하는 거지. 그렇죠? 오전 타임 정도 나오고 일주일에 한 4일 정도 오전 타임 이상 나오는 사람. 요 사람들은 인정해줘. 근데 거기에다가 써 0.5명으로 인정해줘. 0.5명. 그래서 치킨 반마리처럼 0.5명 인정해줘. 0.5명 인정해줘. 이거 피곤해요. 이거 할 때 60시간. 그래서 근로계약서에 진짜 단시간 근로자가 꽤 많아. 또. 그래서 이게 서비스업에 되게 많아요. 서비스업에 보면 0.5명 이상들이 꽤 많아요. 피곤해 진짜. 그래서 일주일에 4일만 일하는 사람은 그 청소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런 분들 많고 되게 많아. 몇 시간 일 안 하고. 그렇죠? 임원 당연히 빠집니다. 임원. 오른쪽에 가보면 최대 주주와 그 배우자 빠지는 거지. 최대 주주와 그 배우자. 그리고 최대 주주의 직계 존비속 및 국기법상 친족 관계인 사람도 다 빠져. 그래서 이게 고용증대 세액공제 이런 거 받으려면 이제 근로자 상시 근로자에 들어오면은 한 사람당 뭐 1,200만 원 막 이렇게 빼주잖아. 사람들이 이거 받고 싶은 거야. 받고 싶은데 근데 애들 고용은 싫고 이래. 그러면 가라로 막 넣는 거야. 가라로 사람을. 가라로 넣으면 장점이 2개 있지. 하나는 경비 털고 하나는 요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요거까지 받으니까. 근데 내 아들을 넣고 싶은데 내 아들을 넣으면 무슨 문제가 생겨? 여기서 빠지잖아. 안 되잖아. 안 된단 말이야. 그럼 사람들이 고민이 있는 거야. 그럼 경비도 못하고 내가 또 특수관계에 넣으면 또 세무사들이 뭐라 그래? 자기 친척이면 실제 일했는지 안 했는지 자꾸 따진다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짱구를 굴려요. 그래서 우리 K도 이제 결혼을 한 거 알고 보니까 결혼했다고 쳐봐. 그래서 얘도 자녀가 있어. 나도 종민이가 있어. 어떻게 하는 거야? 수합을 하는 거야, 수합을. 그래서 종민은 얘 회사에 일하는 거고 얘는 내 회사에 일하는 거야. 그래서 서로 수합해서 돈 가져가고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지금 보면. 어쨌든 거기 그 사람들 빠지니까 최대 주주의 특수관계인들 다 빠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4, 5 묶어서 써도 되겠지. 6번은 뭐냐면 근로소득 원천징수에 의하여 원천징수부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이게 나중에 세무조사 같은 거 받으면 우기는 거야. 인건비 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식당 같은 데 일하시는 분들이 또 이런 경우가 많아요. 식당에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근로계약서를 쓸 때 세전으로 쓰는 사람이 대부분이잖아요. 세전으로. 너 연봉 얼마야? 그러면 다 세전 얘기하는 거지. 세전. 그렇잖아요. 자, 6번을 보시면 이게 있습니다. 원천징수부에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랬지. 그래서 식당 아주머니들하고 계약을 하면은 원천징수 안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 월에 200만 원 주기로 하면 세후로 다 계약을 하는 거야. 그쪽에. 그래서 원천징수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 왜냐면 4대 보험도 내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원천징수 안 해. 그러게 나중에 걸리면은 그럼 나 실제 인건비 줬다라면서 인건비 인정해달라고 그래. 그러면서 고용증대도 해달라고 그래. 또 거기다 대고. 왜냐면 이게 감면이 신청서가 요건이 아니니까 안 해줍니다. 이거 과거에 안 했으니까.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사실도 납부된 게 확인되지 않으면 고용증대 안 해준다는 거. 나중에 와서 지금 와서 야 고용증대 지금 해줘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거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3번에 가보면 상시 근로자 수 계산이 있어. 몇 명으로 카운트 하느냐 이거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실무에서도 상시 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 말이 아니야. 매월 말 상시 근로자 수의 합을 해당 과세 연도의 개월수로 나누어 계산해요. 그러니까 법인이라면 6개월 사업자라면 6으로 나눈다는 얘기야. 개인 사업자라면 무조건 12로 나누는 거야. 개인 사업자. 과세 연도로 가는 거니까. 다만 1개월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계산한대. 0.5명. 기한에 제한이 없는 무기계약직이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이런 분들은 0.75명으로 계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상시 근로자 수 계산은 거의 동일합니다. 근데 일부 규정은 연봉 8천만 원 이상인 사람 제외 이런 몇 가의 규정이 있고 나머지는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하시겠죠? 사후관리 규정은 뭐냐면 똑같아. 아까 얘기했던 위기관리 지역하고 똑같아. 그래서 상시 근로자 수가 감면 한도가 지금 있잖아요. 한도에 걸렸는데 2년 이내 그 인원수가 줄어들면 한도 줄어든 것만큼 추징을 하는 거고 대덕 특구에 있었다가 딴 데로 도망가. 그렇죠? 아니면 폐업해. 그럼 소급해서 거기 동그라미 1번 3년 안에 폐업을 하면 3년치 법인세 추징한다는 얘기고 5년 안에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면 소급해서 5년 동안 법인세 추징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옆에다가 소급 3년, 동그라미 2번 옆에다가 소급 5년. 일반적인 조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2절에 기술 이전 지원이 있어요. 기술 이전 지원. 요 기술 이전 지원까지만 할게요. 52페이지까지만. 자, 우리가 이제 기술을 회사가 자가 창설한 거야. 자가 창설. 혹은 유상 승계 취득할 수도 있겠지. 근데 이제 주로 자가 창설한 것에 대해서 보는 거야. 그럼 회사가 이제 열심히 R&D 해가지고 자기가 기술을 만들었어. 그러면 특허 같은 걸 취득하겠지. 이 특허를 누군가에게 매각하는 거지. 이게 엑짓의 방법이 있는 거지. 돈을 마련하는 아니면 대여하는 방법이 있겠지. 거기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감면을 해주겠다는 거야. 그게 기술 이전 지원과 관련된 거야. 그래서 2-1에 보면 기술 이전 지원 및 기술 취득에 대한 과세 특례. 이게 기술 취득에 대한 과세 특례는 사라졌어. 2019년부터. 그래서 기술 취득은 이제 세제 혜택이 없습니다. 기술 이전을 보시면 중소 중견기업. 올해 개정돼서 기술 대여도 중견기업도 포함하고 있어. 그래서 기술 이전 대여 둘 다 중소 중견기업이 다 돼요. 지금 기술의 범위 참고로 거의 표만 일단 보시면 돼. 특허 실용신양권 기술비법 특정 기술. 이게 뭐냐면 기술 이전이 여러분 외국인한테 기술 이전하면 우리 기술 유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시는 것처럼 내국인에게 기술 이전하는 거, 기술 넘기는 거. 기술을 넘기는 게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대기업에 넘기는 게 그렇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 거야. 왜냐하면 이걸 사업화하고 더 브로드하게 만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지. 그 대표적인 게 지금 물론 카카오는 좀 다른 거지만 카카오의 김기사 프로그램이 옛날에 김기사라는 프로그램을 카카오가 인수를 했단 말이야. 그건 기술혁신의 합병에 해당한다고. 그렇게 되면 그 기술이 브로드하게 넘어서 카카오 앱이나 이런 데서 더 잘 활성화될 수도 있잖아요. 그건 장려할 만하지. 그래서 기술 넘기는 것에 대해서 50% 감면해 주는 거야. 이 감면을 해주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결국은 내가 받아야 되는 돈이 동일할 텐데 세금까지 세후 수익을 자기는 생각할 거 아니야. 세후로 얼마 받느냐. 근데 세금 감면이 되면 좀 더 낮은 가격에 공급할 수 있게 되겠지. 그런 장점이 있다. 그러니까 신기술 사업화에 장점이 있더라. 자, 기술 대여는 25%. 그럼 기술 대여는 외국인에게 대여해도 인정해 주는 거야. 외국인에게. 특수관계인 아닌 자에게만 대여해 주면 된다. 그래서 기술 이전 3번부터 보시면 적용 대상은 중소 중견기업 둘 다. 자, 유상 승계 취득한 건 안 돼. R&D의 결과물로 인정받는 거야. 자체 연구 개발한 거. 특허권, 실용신양권, 기술비법, 노하우 같은 거 얘기죠. 이걸 내국인에게 이전하는 겁니다. 외국인에게 이전하는 건 안 되고. 대상 기술 참고하시면 돼. 동그라미 3번만 체크합니다. 자체 기술이라는 게 뭐냐? 자체 기술의 범위에 사업 양수도 한 건 유상 승계 취득으로 봐요, 우리. 근데 이게 법리야, 법리. 내가 사업 양수도 한 건 돈 주고 산 거야, 돈 주고. 그러니까 자체 기술이 아니야. 근데 합병이라는 건 처음부터 한 몸이었다는 거지. 인격이 합일되는 거니까. 그래서 합병으로 취득한 것은 유상 승계 취득이 아니라 자체 기술로 봐주는 거야.
동그라미 3번 보시면 돼요. 의미 이해하셨죠? 합병은 자체 기술로 봐주고 사업 양수는 유상승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유상승계 취득한 거는 적용을 안 해주는 거고 합병은 적용해준다는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기술 대여. 그래서 올해는 중견기업도 인정을 해주는 거고 외국인 대여도 인정을 해줍니다. 25% 감면해준다. 2-2 요거는 별표. 요건 좀 중요한 거예요. 기술 혁신형 합병이나 주식 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자, 우리가 이제 대기업이 중소기업 같은 경우를 합병하는 경우가 많아요. 요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혹은 합병보다는 사실은 인수하는 경우가 더 많아. 합병은 같은 회사가 되는 거죠. 그 대기업이 이제 카카오, 요즘에는 M&A의 큰 손은 IT 기업들이야 다. 게임 회사나 이런 데들. 합병은 좀 부담스러워해. 왜 부담스러워하냐면 인건비를 같이 써야 돼 이제. 같은 회사 직원이니까 임금체가 비슷해야 돼. 근데 물론 요즘 IT 기업들은 연봉이 다 비공개이기 때문에 직원 옆에 애들이 얼마 받는지 잘 몰라요. 그렇죠? 옆에서 빈정거리고 물어보는 애가 아닌 이상은 잘 모르게 돼 있어. 기본적으로. 그렇지만 다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그렇지만 합병을 하게 되면 임금 체계가 그래도 같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그 자회사를 유지한 채로 보통은 일반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더라 이거지. 의미 이해하시겠죠? 어쨌든 합병을 해. 합병을 하게 되면은 그 회사의 순자산의 공정가치만큼을 따오게 되는데 내가 합병 대가를 줄 거 아니야. 대가를. 그러면 something 뭔가를 더 주고 사는 거잖아. 이 something new를 사는데 이 대가에 영업권이 있는 거잖아. 사실은 영업권. 그렇죠? 근데 회계학에서 배웠듯이 이제 영업권이라는 거는 그 안에 구성 요소가 상당히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회계학 같은 데서는 이제 IFRS에서는 이 영업권을 먼저 구분을 브렉다운 해보는 거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무형의 가치가 뭐뭐가 있는지 뭐 고객 리스트에서 따라락 해보고 마지막에 밝힐 수 없는 것만 굿일로 영업권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비슷한 개념을 가지는 거야. 그래서 이 중에서 기술 가치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기술 가치가 있는 기업들을 샀을 때 이 전체 순자산의 공정가치의 130%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 가치를 보겠다. 혹은 감정을 받아봐라. 특허에 평가를 해봐서 그 둘 중에 내가 선택해서 그 금액을 기술 가치로 인정하고 그 기술 가치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겠다라고 보는 겁니다. 합병의 경우 해주는 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합병 돈이 안 들어갔어. 주식 발행해준 건데도 해주는 거야. 주식 인수는 돈이 들어갔으니까 나름 인정할 만하지만 합병은 어마어마해 준 거야. 그럼 이해하시겠죠? 자, 가보겠습니다. 합병이나 주식 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그래서 첫 번째 의의에서 순자산 가치의 130% 이상의 대가를 지급하는 요건을 갖추게 되면은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겠다는 거예요. 법인세에서. 그래서 높은 기술 가치를 가진 벤처 기업을 합병 인수할 유인을 제공해 준다는 거지. 10%나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니까. 자, 이건 여러분들 그 인수하는 법인 대기업이라도 해줘야 되겠지. 피인수 주체가 중소기업이 되겠지. 그래서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는 내국법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타겟이 중소기업인 거야. 타겟이. 즉 엑짓하는 애, 팔고 나가는 애가 중소기업인 거야.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중소기업한테 이런 메리트가 있다는 걸 노티스 해준다는 거지. 너 열심히 기술 개발해서 너 팔고 나갈 때 저쪽 사는 애들이 텍스 크레딧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너 유리하게 팔고 나갈 수 있어. 이렇게 간접적인 지원을 해주겠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술 가치 금액의 10%를 세액 공제해준다. 그럼 그 팔고 나가는 애들은 중소기업이어야 되고 기술 가치 기업이어야 됩니다.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에 돼. 그럼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은 뭐냐? 어렵지 않아. 벤처로 확인받은 기업이면 돼. 다 받을 수 있어요. 웬만하면 벤처.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되거나 취득이 속하는 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의 연구인력 개발비가 매출액 5% 이상이면 기술 혁신형이라는 거죠. 취득일까지의 신기술 인증, 신제품 인증 등 받은 중소기업. 그래서 이걸 뭉뚱그려서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이라고 해. 그래서 제목만 잘 기억하면 돼.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 그냥 벤처 확인받은 기업 등의 뭐 이렇게 쓰셔도 돼요. 세액 공제 요건, 합병과 인수 이렇게 크게 두 개 나뉩니다. 합병. 일단은 적격 합병과 비슷해요. 그래서 합병 등기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이 돼.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이다. 두 번째, 양도가액 요건은요, 130% 이상을 줘야 되는 거죠. 순자산 시가의 130% 이상. 그러면 거기 양도가액은 우리가 합병에서 배우는 것처럼 합병 주식의 가액, 교부금, 법인세 납부액, 대납액까지 다 포함한다. 순자산 가액을 계산할 때는 특허권은 제외하고 계산해야지. 특허권 제외하고 나머지 순자산 가액으로 계산한다. 자, 지배주주 요건이 의미가 있어. 지배주주. 얘네들이 이제 합병을 하고 나서 이제 신주를 받잖아.
그럼 얘들은 먹히는 애들이지 먹으러 가는 애들은 아니야. 그죠? 자기가 거기에다 주식을 팔고 이게 잘 보면 김기사를 생각해봐. 김기사를 개발해가 주식을 받는데 카카오 주식을 받는다는 얘기야. 근데 카카오 주식을 받았는데 얘가 카카오의 대주주가 되면 안 되는 거지. 그럴 수도 없겠지만. 괜찮아? 그래서 거기 보시는 것처럼 피합병법인의 특정 지배주주 등이 합병 등기일에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합병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합병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게 비슷한 규모의 회사면 좀 그렇지. 비슷한 규모의 회사면 여기가 지배주주가 될 수도 있으니까. 자, 두 번째 그다음 네 번째. 옛날에는 현금으로 일부를 줘야지만 되는 요건이 있었지만 지금은 바뀌었어. 옛날에는 현금 일부를 줘야 돼. 그래서 합병이 왜냐하면 이게 기술 가치라는 게 현금 주고 사는 거에 대해서 세액 공제해 줄 만하다라고 본 거지. 근데 합병은 돈 준 게 아니잖아. 그래서 옛날에 현금 교부 비율이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없어졌어. 그래서 순수하게 주식만 줘도 인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카카오나 네이버 이쪽이 엄청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야. 이것 때문에. 현금 안 주고 주식 줘도. 그리고 요즘에 잘 봐요, 여러분들. 다 주식으로 받아가, 주식으로 오히려. 그래서 지금은 현금 안 줘도 되는 거예요. 주식만 줘도 인정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승계 사업을 계속 영위했지. 비즈니스는 계속해야 된다는 거고, 기술 혁신형 주식 취득. 사업 영위기간 요건 똑같아요. 이게 주식 취득 형태는 이제 돈 주고 사는 거죠. 그래서 대주주 지분을 사는 거야. 그러면 거기 경영권을 이 합병, 이제 인수법인이 취득해야 되겠지. 그래서 50% 룰이 있겠지. 50% 초과 인수하거나, 근데 지분 분산이 잘 돼 있으면 30% 인수해도 돼.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다면 30% 이상 지분 인수하면 돼요. 그럼 이해하시겠죠? 자, 이게 이제 요게 올해 개정된 건데 작년에는 인수할 때 완샷에 인수해야 돼. 50% 30%. 근데 이게 분할 인수가 되게 많아. 분할 인수가. 그래서 분할 인수에도 인정을 해주는 거야. 그리고 지분 분산된 회사는 오히려 분할 인수가 더 많거든. 그래서 개정된 내용은 21년까지는 최초 취득 시 50% 또는 30%를 초과 취득할 것을 요건으로 했지만 22년부터는 올해 말까지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30%나 50% 확보하면 된다라고 개정이 됐습니다. 취득가액 요건 역시 130%의 지분율 곱한 금액 130%. 그러니까 순자산가액이 100억이야. 특허권 제외하고 100억인데 내가 지분 60%를 사. 그렇죠? 그럼 100억에 60%면 60억이자. 이제 100억에 130%에 60% 이상을 주고 사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순자산 가액의 130%, 100억에 130%, 130억이 될 거 아니야. 그거의 60% 이상의 금액을 주고 산 금액의 10%를 세액 공제해 준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지배주주가 변경돼서는 안 되겠죠. 똑같은 요건이고 주인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야. 즉 먹기로 간 놈이 그 회사 다시 주인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야. 팔고 나서. 그 다음에 종전사업 개선 경영권. 공제세액은 양도 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야. 기술가치 금액은 어떻게 계산해요? 순자산 가치의 130%를 초과하는 금액이 기술가치가 되는 거예요. 기술혁신형 취득은 지분율이 이제 반영되는 것 뿐이죠. 그래서 기술가치 금액은 합병의 경우는 둘 중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특허권 등을 평가할 수도 있고 아니면 130% 초과분을 계산할 수도 있죠. 단순 계산. 다음 페이지에 가보면 즉 특허권 평가액 또는 순자산가액 130% 초과 중 합병법인이 선택한 것으로 한다. 인수는 지분 비율을 반영하는 것뿐이죠. 지분 비율 반영이라는 건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 특허권을 평가해야 돼. 이 전후 3개월 이내 평가, 사업 평가 잘 안 돼. 3개월 이내, 전후 3개월 이내 평가하고 거기에 지분 비율을 곱하면 되지. 내가 60% 샀으면 60% 곱하면 돼요. 밑에는 어떻게 되는가? 매입가액이 60%를 반영한 금액이 있지. 거기서 빼기 순자산 가액에 130% 곱하고 나의 지분율을 곱하면 되겠죠. 그게 가액이 될 거다. 사후관리, 기술혁신형 합병을 했어요. 그러면 주인이 바뀌면 안 되는 거야. 이거 2년 기준으로 봤을 때 주인이 바뀌면 안 된다.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그러니까 적격합병의 경우도 2년 요건이 있듯이 이것도 2년 요건 비슷해요. 사업을 폐지해도 안 되는 거죠. 기술 취득하고 뭐 사업 폐지할 거면 기술 왜 취득했어. 기술혁신형 주식 취득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지배주주나 사업 폐지하는 경우 2년 요건이 있고 공제세액 전액을 다 추징하는 거고 이게 사업을 폐지하거나 주인이 바뀌는 건 아닌데 지분율이 50% 또는 30%에 미달하는 수가 있어.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되면 4년 요건이 있고 감소한 지분 비율만큼 토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스톡옵션 행사나 우리사주 벤처캐피탈의 VC 출자로 지분율이 떨어지는 건 예외 규정을 두고 있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창업자금 지원 특례가 있습니다. 저 일요일 날은 10시에 시작하기로 했죠. 10시에 시작해서
5시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원래 목표보다는 조금 덜 했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많이 하겠습니다. 60페이지씩 하는데 뒤로 갈수록 이제 속도가 더 빨라요. 빠른 부분이 또 훨씬 더 많습니다.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